네, 다음 이어질 순서는요. 저희 효성그룹의 최원민 블록체인 TF 팀장님 모셔볼까 합니다. 네, 팀장님 준비되셨으면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성의 최원민 팀장입니다. 네, 오늘 발표 주제의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기술 혁신과 규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 차원에서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효성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발표해 드릴 게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크립토 ATM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요즘 핫한 주제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CBDC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통적인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에서부터 크립토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까지 이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효성의 경우 이제 다들 아시는 기업 이름일지도 몰라도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아시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모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업 모토는 Always by your side입니다. 그 뜻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뜻인데요. 그 의미인즉슨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저희가 타고 있는 차들, 예를 들면 저희가 있는 옷에 섬유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차에 타이어, 에어백들을 공급을 하기도 하고요. 전력이라든지 등등 화학 제품, 산업용 화학 제품, 그런 제품들을 이제 저희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토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계열사는 효성 TNS라는 이제 계열사인데요. 이 계열사에서 ATM을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저희가 진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미국 댈러스의 노틸러스 효성 아메리카라는 이제 법인을 세워서 미국 전미로 저희가 ATM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M의 경우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저희가 크립토 ATM을 같이 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크립토의 숫자는 38,000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시장의 오퍼레이션 현황은 총 한 79개 국가가 되고요. 이제 놀라실 수도 있는데 총 미국에서 87%의 ATM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아시아에서는 한 257대 정도의 크립토 ATM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은행 계좌가 있고 은행 계좌에서 빗썸이나 업비트 편한 그 가상 거래소로 옮긴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나 이런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비트코인 판매가 사고 팔고 그런 행위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왜 크립토 ATM을 굳이 사용을 해야 되냐 그런 의문점을 가졌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크립토 ATM을 이용하게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크립토를 사고 파는 행위들을 더 쉽게 할 수 있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를 간편하게 또 환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또 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성 아메리카 ATM 비즈니스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전체 미국 ATM의 시장은 총 43만 대입니다. 그 중에서 리테일 ATM, 저희가 흔히 보이는 편의점이라든지 흔히 보이는 소매점에서 ATM은 그 중에 반 23만 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런 리테일 ATM 시장의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미국 출장을 갔을 때 좀 놀라는 부분이 이제 ATM을 이용을 했을 때
이제 밑에 이제 상표를 보면 효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미국이나 여러 이제 출장 가실 때 저희 한번 유심하게 보시면 ATM 밑에 효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23만 대 중에 약 80% 중에 저희 제품이 납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테일 ATM 같은 경우가 미리 이제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판매된 ATM과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접목을 시켜서 쉽게 이제 온보딩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특히 이제 효성 아메리카와 이제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그 규정을 준수하는 이제 디지털 민트 미국에 있는 이제 디지털 민트사와 협력으로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ATM, 비트코인 ATM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도 났는데 월마트에 200대의 이제 비트코인 ATM이 깔렸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북미 지역에 활발하게 이런 크립토 ATM, 비트코인 ATM이 사용자들의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 ATM이라고 하면 이제 지갑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각자의 개인 지갑과 연동을 해서 ATM과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사고 파는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기능인데요. 사실 근데 정책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슷하게 미국의 디지털 민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 도입을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요. 이제 파트너사도 이제 몰색을 해야 되고요. 근데 저희가 뭐 규제적인 측면이 잘 충족이 된다면 기설치된 ATM 네트워크를 통해서 빠른 서비스를 런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ATM뿐만 아니라 이제 셀프 체크아웃, 뭐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 로봇 카페, 뭐 스마트 밴딩 프리지, 포스 솔루션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진출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리테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ATM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군으로 저희가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 사례를 한번 보면요. 미국의 ATM이 많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또 범죄 사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QR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많이 나타났다고 FBI에서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한테 QR 코드를 이용해서 송금할 것을 요구를 해서 뭐 머니 런더링이라든지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이제 법이 생기고 이제 밑에 이제 세 가지 절차를 통해야지만 비트코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미국 정부 산하의 준법 감시를 거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ML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안에 KYC 절차가 이제 포함이 돼서 좀 안전하게 비트코인 ATM을 사용할 수 있게 좀 정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이제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서비스의 경우 FIU에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게 신고 심사 업무는 이제 금감원장에게 위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여건 심사 통과가 필요하고요. 그게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되면 ATM에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제 그 투자 수익당 비트코인 ATM에서 나오는 이익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 몇 년간 많은 비트코인 ATM들이 도산을 하고 사업을 이제 철회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환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 그런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래도 저희 뭐 부산이나 여러 특구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 타겟으로 그런 니즈들을 고객 경험을 만족시켜주는 서비스를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 비트코인 ATM 사업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CBDC인데요. 이제 작년도 이번 연도까지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화두였죠.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님께서 좀 우려의 의사를 표출하셨고 여러 국가에서도 CBDC 관련해서 많은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1, 2단계가 완료되고 연내 2단계 보고 성과를 발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자지급 수단과 CBDC를 비교를 하면요, 기존 전자지급 수단은 은행 시스템 내부에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CBDC 같은 경우는 그 반대가 아니죠. 그 외부에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게 두 개의 큰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CBDC가 이제 현금보다 이제 세지는 이제 환경이 오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전자결제가 확대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전통적인 은행 역할의 그런 역할이 많이 악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 거래의 효율성, 송금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편리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동향을 한번 보면요, 이제 거의 많은 국가에서 CBDC를 도입을 하는 국가도 있고 시범 운영하는 국가도 있고 모의 실험을 하는 국가도 있는데요. 이제 도입하는 국가들은 사실 뭐 전자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비해서 도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하마, 동카리브, 나이지리아가 있는데요. 그 경우가 이제 중요한 예고요. 시범 운영하는 경우는 이제 중국이 좀 저희가 좀 유심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위안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 뭐 선전이나 슈저우 같은 한 10개 도시에서 시민들한테 한 디지털 위안화 사업을 이제 실행을 했고, 지금까지 한 20조 원의 축적액을 보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의 실험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의 예로는 1, 2단계를 거쳤고요. 유럽연합, 일본, 스웨덴, 러시아, 터키 등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우려의 보수적인 쪽으로 측면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심하게 CBDC에 대해서 관심을 여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DC 서비스 플랫폼 예시의 영국의 예인데요. 영국은 특이하게 이제 분산 원장이 아닌 중앙은행의 코어 레저 플랫폼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 의미인즉슨 이제 중앙은행을 신뢰한다는 뜻인데요. 그 은행에서 이제 코어 레저에서 API 액세스를 이제 주게 되는데, 오직 허가받은 이제 페이먼트 인터페이스 제공자들, 뭐 예를 들면 월드페이라든지 아마존 페이먼트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API에 허가받은 이제 그 업자들은 그 개별 금융 서비스를 개발해서 고객에게 제공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카드를 이용한 그런 제품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핸드폰을 이용할 제품이 될 수 있겠는데요. 각각에 맞는 이제 소비자들에 맞는 제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비자에 제공을 하는 이제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업과 정부의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이 됐는지 잘 볼 수 있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수행 기관은 한국은행이 되었고요. 한국은행과 이제 카카오 계열의 그라운드엑스가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형 분산원장 네트워크 방식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제조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이용자에게 유통시키는 혼합형 CBDC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제조,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2단계에서는 NFT 결제, 그다음에 근거리 이제 인터넷 환경이 안 되는 이제 NFC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송금이나 해외 송금 그런 것들을 등등들을 이제 체크를 했고, 2단계 결과는 연내 이제 보고를 하리라고 이제 보고서를 이제 나올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희가 CBDC가 보편한 사회가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이제 기업 입장에서 궁금하고 저희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선진국 중심으로 현금 이용 비중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ATM이나 은행 지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그래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가속화가 되었고요. 사실 이런 현금 이용의 감소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저 역시 자체도 현금의 사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더 사라지는 추세임에도 사실 이제 안전자산으로 현금의 수요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려는 사람의 심리도 있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입장을 한번 보면요, 현금에 대한 수요가 사람의 이제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현금 발행을 계속 할 거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고요. 또 민간 지급 수단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를 하면 일상적인 지급 수단으로 CBDC가 유일한 방법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회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ATM 비즈니스에서 다른 비즈니스로 확장을 할지, 지금에서는 뭐 크립토 ATM이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겠지만 저희 기업 입장 자체로도 한 가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다뤄볼 것 같은데요. 이제 전통적인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는 1970년대 그런 기관들의 투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처음 일어났고요. 사실 지금 신흥 크립토 사업에서도 똑같은 그런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프라임 브로커의 역할이라고 하면 유가증권 대여, 자금 지원, 그리고 현금 및 신용 대출, 그리고 대차, 증권 대차, 리스크 관리, 컨설팅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역할을 크립토 쪽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똑같이 이제 크립토 쪽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2018년도부터 이런 크립토 쪽에 프라임 브로커를 하는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업체들이 스타트업들이 생겨났고요. 202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의 그 성과가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비트고 같은 경우는 2020년도 3월에 사실 이제 커스터디안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비트고 프라임으로 이제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선포를 했고요. 5월에는 코인베이스가 이제 타고미라는 스타트업을 이제 인수를 했는데요. 타고미라는 이제 업체는 이제 코파운더 자체가 그 퀀트 출신이고요. 이 친구가 했던 것들이 그 오더북상에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SOR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금융권에는 이제 적용되었던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이제 크립토 쪽에 옮겨온 건데요. 그거를 이제 코인베이스가 인수를 한 게 좀 이제 큰 사건이었고요. 제네시스 업체가 이제 볼트라는 커스터디안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콘 X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크게 또 투자액을 받아서 좀 크게 뉴스가 됐었는데요. 이때도 한 200억 정도 투자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6월에도 이제 뭐 B2C2라는 기업이 자동화 금융이라는 그런 모토로 이제 업을 발표를 했고요. 갤럭시 디지털도 벡트라는 이제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또 9월에는 제네시스가 거의 현물액으로 거래량을 5조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테라 루나 사태도 있고 많은 헤지 펀드들의 이제 도산 그런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0년도에 부흥기 지금의 사태를 좀 다시 복귀를 해봤을 때 어떤 좋은 서비스를 나올 수 있는가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또 다시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크라임 브로커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및 주요 서비스는 각각 이렇게 에코시스템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커스터디, 마켓 메이킹, 바럴 랭딩, 파생 상품, 뭐 클리어링, 세틀먼트, 익스키션 한 6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한 70여 개에서 80여 개의 업체들이 여기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서비스들은 이제 풀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이제 추구하는 회사들은 갤럭시 디지털이나 제네시스가 되겠고요. 다른 회사들은 이제 커스터디언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늘려가고 있고, 이제 최종의 목표는 이제 풀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제 그런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성장을 했고요. 현재도 활발한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 5월부터 좀 하락장이고 기관들의 투자도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전에 이제 블랙락과 이제 코인베이스의 파트너십, 그 이후부터 다시 제2의 붐, 기관들의 투자의 붐으로 좀 내년부터는 다시 화랑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기관들 상대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부터 또 다른 이제 넥스트 웨이브를 이끄는 중요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현재 기관 중심의 커스터디 중심의 회사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전반의 총체적인 서비스 중개를 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래 대금 기관 비중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기관들의 이제 비트코인 투자나 이런 관심도가 많이 늘게 됐는데요. 저희 이제 국내 이제 금융기관들도 이제 블록체인 기관과 손을 잡고 디지털 자산으로 시장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효율적으로 중개하는 풀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중개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안 좋은 사태들을 좀 복귀를 하고 어떤 좋은 서비스를 이제 만들 수 있을 건지를 고민하게 되면 뭐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도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외 이제 크립토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시행 시 이제 주요 규제를 살펴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MSB 라이센스를 의무적으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로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래야지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하고요. 유로 같은 경우도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는 7가지 기준 통과 후 금융서비스 시장청의 7가지 기준 통과 후에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허가증이 나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으로는 이제 INS 인증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금융당국으로부터 바스포를 취득해야지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부 항목이 나와야지 좀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